안녕하세요.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부부입니다. 알콩달콩 말 그대로 깨를 벗고 있는 요즘 새삼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을 하고 예상치 못한 현실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며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내인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천천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제 기억 속의 부모님 모습은 정말 성실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을 나가셨고 아무리 아파도 꼭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도배일을 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운전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 차에 의해 크게 사고를 당하시고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삭의 배로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 지내시면서 아버지를 간호하셨답니다. 아버지는 2차례의 수술을 받으셨고 한쪽 다리를 평생 절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으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지켜야 할 뱃속에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에도 아버지의 재활은 계속되었답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다리로 집 근처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재활과 운동을 하셨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끝에 아버지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엄청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근성과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면서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셨답니다. 그렇게 목발 없이 완전히 멀쩡하게 걷게 되신 아버지는 도배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운전일을 하다가 알게 된 분과 함께 도배일을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셨대요. 먼지 가득한 공사 현장,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팔. 꼼꼼하고 정교한 작업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아버지는 금세 적응하셨고 제가 중학생 시절에는 어엿한 가게까지 차리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출장도 많이 가셨고 한번 출장을 가시면 보름은 우스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출장을 가시면 매일 밤에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와 저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밥은 어떤 걸 먹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등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기분이었고 아버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 일을 안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일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가끔 낮에 옆집 아주머니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가신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도 없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잠깐만 하고 제가 유치원이 끝날 때는 집에 오셨죠.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혼자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게 되었을 때쯤에 어머니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밥을 해주기도 하는 가사 도우미, 파출부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한 집만 가시는 게 아니었고 여러 집을 오가시면서 주로 청소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도 저절로 성실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당연했고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약속한 숙제를 잘 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도배일을 하시니까 일이 좀 일찍 끝나거든요. 일찍 들어오시는 날은 오후 4시에 집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학교가 1시에 끝나고 4시에서 6시까지 혼자 집에 있게 된 거죠.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니까 학원은 일주일에 2번, 피아노 학원 잠깐 다녀오는 게 전부였고 다른 날들은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놀고 올 때도 많았는데 그래봤자 한두 시간이 전부잖아요. 집에 있는 동안 뒹굴거리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내주는 공부하는 숙제가 아닌 재밌는 숙제들이었거든요. 기억나는 것을 몇 개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종이컵 쌓아서 성벽 만들어 놓기, 색종이 찢어서 스케치북 가득 채우기, 주말에 하고 싶은 것 만화로 그리기, 영어 카드 만들어 놓기, 우리 집 신문 만들기 등등 책 펴서 문제 푸는 숙제들이 아닌 제가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들이었습니다. 가끔은 고민이 많이 되어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숙제들은 정말 재밌게 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학습들이 저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하는 데에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을 매일 하면서 제 마음속과 머릿속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덕에 저는 중학교 때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전교 1등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전교 1등을 한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을 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해, 우리 딸. 어떻게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어? 역시 당신을 닮아서 똑똑한가 봐. 아빠는 안 똑똑해? 응, 아빠는 튼튼했어. 에? 그게 뭐야? 아빠 진짜 튼튼했어. 아빠 동생들이 엄청 많았던 거 알지? 동생들 다치면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무슨 일 생기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랬지. 아빠 말씀대로 아버지는 동생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둘, 셋? 에이, 그 정도로는 저희 아버지한테 명함을 못 내밉니다. 아버지의 동생들은 좋기 수십 명은 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도 수십 명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희 아버지는 바로 고아원 출신이십니다. 어쩌다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셨는지는 아버지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고아원 원장님의 말씀으로는 외진 동네의 작은 산에서 아버지가 발견되었다고 하셨답니다. 아주 어릴 적 겨우 기어다녔을 때 말이죠. 1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의 고아원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학교도 못 다녔다더라고요. 고아원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하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들은 넘쳐나는데 돌봐주시는 분들의 수는 현저히 적어서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이 동생들을 챙겼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던 동생들은 나중에 자라서 자연스럽게 동생들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시다가 나이가 다 차서 퇴소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사셨답니다. 공사장에서도 일을 하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 골목을 다니며 배달도 하시고 멀리 있는 지방에 가셔서 몇 달 동안 일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중에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처음에 아버지는 연애도 돈 있고 빽 있는 놈만 하는 거지 부모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연애인가 싶으셨다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때 선을 한번 보고 왔고 그런 어머니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두 분은 사랑을 키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외조부모님께서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져 보였답니다. 게다가 인물도 훤칠하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두 분의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면서 할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다더라고요. 아기까지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영영 다리를 못 쓰신다고 하니 걱정이 되실 만도 하지요. 하지만 고난을 이겨낸 아버지를 보고 마음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었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남들과 다르게 했던 게 있다면 바로 어릴 때부터 만화 영화를 엄청 좋아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글이 아닌 영어로 봤죠.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그냥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에 익은 단어들이 생기기도 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를 조금 배우면서 알게 되는 단어들도 생기고 조금씩 해석도 할 수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영어에 흥미를 보이는 걸 아시고 자주 비디오를 사주셨습니다. 컴퓨터가 생기고서는 DVD를 사주셨죠. 제가 외고에 다니지 않고 유학도 한 번 다녀오지 않고 영문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엄청 자랑스러워하시고 대견해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 방이 없었거든요. 집에 방이 2개 있었는데 저랑 엄마가 큰 안방에서 생활을 했고 작은 방은 제 책상 하나만 넣어도 꽉 찼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주무셨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대학 가면 더 공부 많이 해야 할 텐데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우리 이사 가자. 큰 집으로.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게 될 대학교가 아버지 가게랑 가까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도배일 하시잖아요. 그 가게가 다니게 될 학교랑 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오래되기도 했고 어머니야 원래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니까 위치가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대학 합격과 동시에 이사 결심을 하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방도 3개나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화장이라는 것도 해보고 교복이 아닌 예쁜 치마를 사서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주름 개선이 되는 화장품을 사드리기도 했고 아버지 점포도 사드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저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순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특별한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을 비유하자면 봄처럼 따뜻하고 하늘이 핑크빛이고 심장이 간질간질하고 볼이 뜨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3학년쯤 되니까 수강 신청하는 것도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스케줄을 잘 짜서 월요일, 화요일 오전에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주말에도 과외를 나가서 늦잠을 자본 적이 오래되었던지라 3학년 동안은 월요일, 화요일 날 늦잠을 좀 자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연스레 눈이 떠졌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 학교 근처 카페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언제 한번 동기가 이탈리아에 다녀오면서 커피 원두를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커피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원두의 차이점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피에서 나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카페에서 일을 하면 그 향을 매일 맡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일해보고 싶었고 마침 제가 좋아하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모집 공고가 떴길래 지원했던 거였죠. 그쪽에 회사도 많이 있고 대학교까지 있어서 아침 시간에도 카페가 굉장히 붐볐습니다. 지금처럼 기계로 주문을 받을 때가 아니라서 주문받다가 커피 타고 또 주문받고 커피 타고 그랬었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고작 4시간이었지만 정말 그 시간들을 불태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바쁜 아침을 보내면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손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네? 갑자기 양복 입은 한 남자가 저를 보더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서 멀뚱히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모자 속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손님? 너무 민망해서 제가 고개를 휙 돌리니까 남자도 덩달아 놀라면서 허둥지둥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에도 남자는 커피를 기다리면서 계속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는 사람인가?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도통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커피를 받은 후에도 잠깐 카페 안에 서성이더니 갑자기 시계를 보고는 허둥지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만 되면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왔던 손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띄게 된 날은 그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본 그날부터였습니다. 훤칠하게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항상 같은 메뉴를 시켰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6잔. 아무래도 회사 막내라서 대표로 커피를 사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서 어디 회사에 다니나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원증 줄 색깔이 무슨 색인가 살펴보기도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월요일, 화요일 아침은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은영아, 너는 왜 연애 안 하냐? 대학 가면 연애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남자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지. 아, 연애는 무슨, 나 살기도 바쁜데. 얼씨구, 사람 사는 데는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사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 흔한 짝사랑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전교회장 선배를 보면서 깍깍거리고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줄 초콜릿을 만들고 정성스레 편지를 쓸 때에도 저는 멀뚱히 보기만 했습니다. 나는 연애세포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좀 다를까 했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동기나 선배 남자들하고 잘 지냈지만 누굴 좋아한 적은 없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복학생 선배한테 고백을 한번 받기는 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없었던지라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저 과외, 학교, 가족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갑자기 꽃이 핀 겁니다. 자꾸 그 남자에 대해 상상하고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게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랑 말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만 본 게 전부인데 이럴 수 있나 싶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를 알게 된 지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가 카페에 주문을 하러 왔고 저는 익숙하게 아메리카노 6잔을 눌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 대신 남자의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만 나오시나 봐요. 아, 저요? 아, 네, 맞아요. 매일 왔는데 안 보이시길래. 아, 학교 다니느라 월요일, 화요일에만 일해요. 그렇구나. 그럼 몇 시에 끝나요? 저 12시에. 왜요? 12시요? 여기 건너편에 냉면집 있는데 가봤어요? 네? 냉면? 아니요. 거기 갈래요? 오늘 일 끝나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냉면이라니. 여름도 아니고 아직 꽃도 안 핀 봄에 갑자기 냉면이라니. 정말 뜬금없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 끝나고 나가니까 남자가 회사에서 뛰어나왔는지 헐레벌떡 카페 앞으로 왔고 저희는 진짜 건너편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데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첫 데이트에 냉면이라니. 데이트라는 것 자체가 난생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색해서 말도 못하고 냉면만 먹었습니다. 남자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는지 식사 내내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못 쳐다보더라고요. 점심시간은 끝나가는데 둘 다 진짜 냉면만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냉면 가게를 나오는데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거 먹을까요? 좀 더 예쁜 것으로 맛있는 거 먹을래요? 그래요. 그렇게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 정말 떨려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 데이트 신청이 맞잖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던 저희였는데 어느새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영화관도 가고 예쁜 카페도 찾아가고 주말에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2달쯤을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소박하고 수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3,000원을 아끼며 세트 메뉴를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편한 택시보다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그랬습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멋있다고 느꼈던 것은 그 남자의 성실함이었습니다. 하루는 남자가 퇴근을 하고 저와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과장님. 무슨 일?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가 분명...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회사 일에 문제가 생길 듯 했습니다. 남자는 IT 계열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까 바로 전날 했던 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자의 아버지의 기일이었거든요. 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얘기해줬습니다. 아버지 기일이라 어머니와 함께 납골당에 간다고 했었죠. 물어보니까 남자랑 같이 입사한 동기와 대리님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발생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남자가 과장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회사를 가는 이유는 단지 자기가 회사에서 제일 가까이 있어서랍니다. 사실 그때의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라서 그랬겠죠.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정신없이 회사로 향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처에서 1시간만 기다려줄래요? 1시간 내로 올게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고 정말 딱 1시간이 되었을 때 남자가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허헉거리던 남자는 저를 발견하고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기 사줄게요. 그날 남자의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저보다 고작 몇 살 많은 오빠인데 그날만큼은 정말 굉장한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싶다던 남자는 가끔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두 눈이 초롱초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이 되어도 저렇게 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정말 멋있어 보였고 나도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몇 달 동안 그런 만남을 유지했고 어느 날 남자가 꽃다발을 내밀며 고백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저는 직장인이었던 남자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애하기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친구가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과는 달랐지만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또 저희 과 선배들도 몇 명 알고 있더라고요.
같이 동아리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취업 정보도 알 수 있었고 그 회사에 다니는 학교 선배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준 남자친구 덕에 저는 제가 원했던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남자친구와 하는 모든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 나의 첫 남자친구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남자와 함께 미래를 꿈꿀 만큼이었습니다. 만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다들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동기도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고등학교 때 절친도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도 얼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하는 걸 어머니가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분명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찌나 눈치가 빠르신지 연애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첫 연애이기도 하고 부모님께는 왜인지 부끄러워서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놀리는 데에 재미를 들리셨는지 남자친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둘러둘러서 대강만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와 한 2년 정도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절친이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하니까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벌써 둘째를? 이야, 좋겠네. 얼른 키우고 놀러 다니면 되겠어. 아유, 얼마나 이쁠까.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네. 엄마, 나 키웠는데 왜 생각이 안 나? 그게 언제적인데 생각이 나겠어. 너는 뭐 소식 없어? 결혼하자고 안 해? 아, 무슨 결혼이야. 나 아직 젊어. 왜? 네 친구는 둘째도 낳았다며. 왜? 남자친구가 결혼하기 싫대? 그런 건 아닌데. 왜? 엄마는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하지. 얼른 해서 애도 낳으면 더 좋지. 이 좋은 걸 왜 안 하고 사니? 엄마는 결혼한 게 좋아? 그럼 너무 좋지. 지금도 좋은데? 그리고 너처럼 예쁜 딸 낳은 게 가장 좋지. 그때 좀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나와 닮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죠.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생기다가 연애 3년 차쯤 되고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 느낌으로다가 집에서 일을 좀 했거든요. 번역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책 번역도 하고 요즘에는 영상물이 많으니까 영상들 번역도 하고 기업에서 외주 주는 걸 맡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부업이 본업 이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회사 생활을 접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일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프리랜서로 자리도 잡았겠다.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때 스타트업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점점 성과가 보이던 때였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도 자주 했었고요. 남자친구도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일이 많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웬일로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쁘게 입고 와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약속 장소도 멋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속으로 설마를 100번 외쳤습니다. 설마 프로포즈를 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괜히 떨리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옷을 골라서 예쁜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랜만에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까지 예쁘게 만지고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 프로포즈 하려나 보다 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너무 긴장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고 저는 남자친구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프로포즈를 할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드디어 남자친구가 운을 띄웠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프로포즈라면 보통 저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남자친구가 뜸을 들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나 사실 너 알고 있었어. 나를 알고 있었다니? 무슨 말이야? 나 너 카페에서 처음 본 거 아니야. 대학생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것. 그러면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을 하는 건지,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모르겠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은영아, 나 사실 너 본 적 있어. 어디서 봤냐면 우리 집 앞에서. 나 사실 은영이네 어머니 알고 있어. 우리 엄마를 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행복 아파트 알지? 어머님이 일하시는. 나 그 집에 살아.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옆 동네의 아파트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곳은 제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쭉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머니 마중을 자주 갔었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그 말을 하기 전날도 그 아파트로 어머니 마중을 나갔었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오빠가 그 아파트에 산다는 게 왜? 잠깐만. 설마 아니지? 우리 엄마가 오빠 집에서 일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 남자친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배신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건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가방을 두고 나가셨더라고. 그거 가져다 드리려고 나갔다가 널 봤어. 왜 말 안 했어? 나 속이려고? 나 바보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말하면 네가 날 안 만나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신감이 정말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멈춰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연락해서 저의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메모차게 대할 뿐이었습니다. 꼬박 한 달을 연락을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연락만 있을 뿐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없이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일도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생각나서 가슴에 커다란 바위를 얹어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멀어지기에는 너무 깊은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저희의 결혼이 순탄치 않겠다는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를 먼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리지 않은 채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남자친구가 등장하자마자 어머니 입은 떡 벌어졌죠.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저와 남자친구만 번갈아가며 쳐다보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남자친구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 집에서 일을 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표정인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꾹 닫고 식사는 손도 안 대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돌아가고 부모님과 집에 가는 내내 가시방석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그대로 침묵만 가득한 채 시간은 흘렀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니까 계속 집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인사드린 다음에 일주일 내내 집에서 부모님을 마주쳤는데 정말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눈치만 봤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을 먹자고 하시다니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토종닭으로 끓인 백숙이 있었고 아버지가 말없이 닭을 발라주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만나봐. 어? 뭐라고 엄마? 아유, 만나라고 만나. 정말이야? 진짜야? 엄마, 진짜지? 그래, 내가 몇 년을 그 총각을 봤는데 사람 참 괜찮아. 심성도 착하고 부지런하고. 아, 그렇다니까. 진짜 고마워, 엄마. 내가 걱정하는 건 그 집이야. 그 집 사모 있잖아. 맨날 일한다고 집에 잘 없어서 나도 잘 못 보는데 눈빛이 참 독해. 그래서 괜히 우리 딸 마음에 상처 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걱정 마, 엄마. 이겨낼게. 잘 해볼게. 그래, 잘 하겠지. 누구 딸인데. 그 총각한테 다시 한번 보자고 해. 아참, 그 집 일은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더 일을 하겠어. 미안해. 고마워, 엄마. 미안하긴. 다른 거 금방 구해서 지금 바빠 죽겠구만. 밥이나 얼른 먹어.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닭고기를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닭고기를 발라서 제 접시에 한가득 태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다음 관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진으로만 몇 번 뵈었었고 남자친구한테 얘기 들은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 눈빛이 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느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썹을 진하게 그리셔서 그런지 짙은 쌍꺼풀이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만난 후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고 강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남자친구가 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혼자 남자친구를 키우셨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엄청 독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어린 남자친구를 데리고
어린 애들 양말이나 네일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은 가게를 내서 아동복 장사를 하게 되셨는데 진짜 시행착오가 많으셨답니다. 취객이 가게 유리를 박살내서 옷이고 뭐고 다 버려야 했던 적도 있었고 집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돈을 몽땅 잃은 적도 있다더군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더 독해지셨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들어갈 쯤에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게 되셨고 매장이 3군데나 늘어나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긴 세월을 혼자 힘으로 정말 갖은 고생을 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외동아들이 부족한 집에 장가가는 것을 아마 원치 않으시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긍정적인 반응은 아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 설득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을 한 지 이틀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진짜 미안해. 어? 오빠 갑자기 뭐가 미안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거든? 그런데 지금 너희 집으로 가고 계셔. 뭐? 지금? 지금 당장? 지금 집에 엄마도 계시는데? 아, 나도 지금 너희 집으로 가고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차 끌고 가버리셔서 미치겠다. 진짜 정말 미안해. 최대한 빨리 갈게.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나가서 시어머니를 먼저 만나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말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말이죠. 고민하다가 드는 생각이 매도 빨리 맞아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거실로 가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고, 올 게 왔네. 아이고, 일 났네, 일 났어. 어머니는 놀라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둘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곧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에 뜨는 얼굴을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마주친 시어머니의 눈은 사진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를 마주하고는 곧장 입을 여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찾아왔네요. 아주머니 댁의 따님과 저희 아들이 만나고 있다고요? 저 정말 고생하면서 저희 아들 키웠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저희 아들이 좀 더... 시어머니가 말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쏜살같이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진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난 이런 집에 너 못 보내. 엄마, 은영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신지 모르시잖아요. 은영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나는 몰라도 돼. 나는 더 나은 집사람과 네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더 나은 게 뭔데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광경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에서 묵직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시뻘건 눈으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말려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는 아버지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병호 오빠? 시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상황인지
연속으로 몰아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두 분이 무슨 관계인가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가서 휴지를 꺼내오고 저는 물을 내오고 아버지는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돌처럼 굳어버리시고 남자친구는 우왕좌왕했죠. 시어머니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침묵을 깬 건 아버지였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죠? 오빠, 나 기억 안 나? 나 순자야, 순자. 단발머리 순자. 뭐? 네가 순자라고? 그래. 아니, 이럴 게 아니네. 아주머니, 아니지. 아니야. 사돈,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두 분은 바로 같은 고아원에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지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남자친구가 말을 안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은 고아원에서 지냈고 시어머니보다 5살 많았던 아버지가 동생들을 엄청 잘 챙기셨답니다. 물론 그중에는 시어머니도 있었고요. 한 번은 고아원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답니다. 심한 건 아니었지만 주방에서 이어진 불길이 바로 옆에 아이들이 있는 방까지 옮겨 붙은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먼저 냄새를 맡고 일어나서 불이 옮겨 붙은 방에 있던 동생들을 모두 대피시켰답니다. 그때 자는 애들 몇 명을 깨우다가 불길에 휩싸여서 팔 한쪽에 큰 화상을 입으셨고요. 그때 그 흉터가 아직까지도 아버지 팔에 있습니다. 팔꿈치부터 손등까지 이어진 흉터였죠. 그런데 그때 그 방에서 목숨을 구한 사람 중 한 명이 시어머니였답니다.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퇴소하던 날 동생들이 몰려 나와서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중에 시어머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빠를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참 인연이란 게 있나 봐. 내가 진짜 신뢰되는 행동을 했네. 나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아서 우리 아들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너무 놀라서 못된 행동을 했나 봐.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오빠 딸이라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더 볼 것도 없어.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인데 자식은 오죽하겠어. 은영이라고 했나?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두 사람 결혼 허락할게요. 우리 잘 지내봐요. 시어머니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저에게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당탕탕한 하루가 지나갔고 저와 남자친구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예쁘게 꾸미는 것에 젬병인 저에게 결혼 준비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예쁜 식장 알아보고 까다롭게 음식 고르고 예쁜 스튜디오 알아보고 정말 고민의 연속이었지만 어찌저찌 잘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을 보낸 끝에 저희는 지금 아주 달달하고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너무 행복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거라곤 매일 집에서 일하는 것뿐이지만 매일 남편의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삶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저녁을 준비해 놓을까? 오늘은 뭘 하면서 밤을 보낼까? 주말에는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기분 좋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요즘에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였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가끔 시어머니께 여쭤보거든요. 그럼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어떻게 안 좋아하니? 나는 은영이 네 아버지가 아니었어도 분명 너를 좋아했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예쁜 게 우리 가족이 되었을까? 요즘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저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시어머니가 정말 좋고요. 무서운 인상과 다르게 엄청 다정하시고 정도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랑도 같이 한정식 맛집도 가시면서 정말 잘 지내고 계시고요. 지금 가족들이 다 저희 아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곧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어른들과 함께라면 힘든 육아도 분명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특별한 인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